효율적 논문 읽기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논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논문의 특성은 총 세 가지인데요. 주장, 공유, 형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주장하는 글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사 연구, 실험 연구, 문헌 연구 등등 논문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게 논문입니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형태가 단순히 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선행문헌을 분석한 걸 수도 있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걸 수도 있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저자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사람의 자신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되었다. 신약이 기존 약보다 혈압 강화에 더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약물 중독자의 자살률은 몇 %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장만 써놓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네 말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지? 너 증거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위의 문장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많다라고 했고요. 밑에 문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53,387명으로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약 97%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많다라고 한 거를 여기는 97%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위의 문장보다 밑에 문장을 조금 더 믿을만하고 신뢰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나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저자의 주장에 믿을만한 근거가 되어줍니다. 논문에는 이렇게 근거를 댄 문장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자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논문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참고 문헌이라고 합니다. 참고 문헌을 쓰는 방법은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죠. 하버드 형식, 밴쿠버 형식, APA 형식, 애니제임 형식 다양한데 참고 문헌을 쓰는 방법은 학교 학위 논문 작성 규칙이나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논문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쓰는 건데 그 말의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고 그 저자의 주장을 위한 근거를 우리는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씁니다. 요 얘기는 조금 중요해요.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논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제목, 초록, 본문, 논의, 참고문헌. 근데 참고문헌은 이제 문헌 리스트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4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잘 쓰여진 논문의 제목은 대상과 도구, 방법 이 3가지를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문헌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좀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죠. 물론 이 3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지 않은 논문도 많습니다. 이 3가지 요소 없는 제목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꼭 다 포함되라는 건 아니지만 이 3가지가 포함되면 조금 더 이제 인식하는데 정보를 양이 많으니까 이제 독자가 고를 때 편하겠죠. 어쨌든 제목에는 이 3가지가 들어있고 초록은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이런 거를 간략하게 한 문단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걸 초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록에 보면 연구 방법에 연구 대상자도 나와 있고요. 도구도 나와 있고요. 연구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가면 이 서론에는 초록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이 연구의 목적을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본문의 연구 방법은 초록에서 언급한 연구 방법보다
훨씬 자세하게 연구 방법의 스텝별로 다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본문의 연구 결과는 초록의 연구 결과에 비해서 훨씬 상세합니다. 논의 같은 경우에는 결과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쪽 본문에서 언급됐던 결과를 한 번 더 짚어줄 수가 있고요. 이 연구의 제안점과 결론을 맺습니다. 이 결론, conclusion 부분에서는 이 전체적인 논문의 내용들을 이제 한 단락 정도로 함축적으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이 논의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보면 이 논문은 전하고 싶은 주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문이 형식이 있는 글이다라는 점인데요. 지난 챕터 2에서 논문이 공유를 하기 위해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약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한테 야 우리 2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케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약속이 성사됐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오케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승낙이나 찬성, 뭐 동조 이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약속 장소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왔어?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친구가 나의 세계에서는 오케이가 no, 싫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랑 친구하기 너무 힘들겠죠. 너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예. 논문은 다른 사람과 글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마치 이 오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다 같이 승낙이나 찬성, 동조할 때 그럴 때 쓰자 이렇게 한 약속처럼요. 이거는 한국에서 쓰여진 논문이건 뭐 미국에서 쓰여진 거건 뭐 프랑스, 중국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논문이라는 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널 양식이나 혹은 학교의 학위 논문 작성 방식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냐면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모든 논문이 순서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저는 여태까지 논문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디스커션을 맨 앞에 놓고 메소드를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구 방법을 맨 마지막에 쓴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보신 논문이 있으시면 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논문이 거의 모든 논문이 왜 이 순서대로 쓰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왜 그 주제가 중요한지, 이 주제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중요성이 뭔지, 이 주제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좋은지,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왜 그 글을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그 서론 부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왜가 해결되면 어떻게가 나옵니다. 이 바로 이제 연구 방법 부분이죠. 어떤 순서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와 어떻게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방법을 했을 때 결과가 뭔지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리졸트 연구 결과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기존의 연구랑 뭐가 다르고 앞으로 어떻게 공헌을 할 건지 이 부분은 이제 논의 부분에 쓰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왜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여기 글의 순서를 이제 서론을 먼저 쓰고 다음으로 왜가 해결됐으니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을 써주고 그 방법으로 했을 때 대체 결과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연구 결과를 써주고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시사점을 얘기해준 논의 이런 순서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이 공유를 위한 글이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형식을 정해두거든요. 이거는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글의 순서가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는 미사여구나 중의적인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성한 제가 저자가 의미한 바를 독자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공유를 누구랑 하느냐?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실무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골수 이식 파트 근무 경력이 5년 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골수 이식과 관련한 소아청소년 대상의 논문을 읽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야지 그 저자의 논문이 잘 쓰여진 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근무지에서 5년씩이나 일해본 전문가 실무자인 제가 해당 논문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저자가 혹시 논문의 수준이나 타겟을 잘못 맞춘 건 아닌지 저자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제 전문 분야 영역의 논문은 언어적인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정말 잘 읽힐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논문의 특성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것을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논리적으로 어떤 형식에 맞춰서 공유하기 위해서 쓰인 글이 논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3 부분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챕터 4에서는 마인드 세팅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제는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우리가 챕터 2랑 3에서 이제 논문에 대한 특성을 좀 파악하면서 간혹 이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글을 과연 내가 읽을 수 있을까?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앞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챕터 4에서 조금 마인드를 다 잡아보고 그 다음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